안녕하세요. 저는 2022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회에 참여한 서울여자중학교 기술교사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연구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을 하고 난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수업이 필요했고 새로운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복직 후 새로운 교육에 적응하고자 했던 저의 고민을 알리고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구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계획서 쓰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제가 연구대회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현실 파악하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고, 저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 5가지를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수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저는 프로젝트 학습을 선택했습니다. 장점이 많은 프로젝트 학습의 최대 단점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보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교과 융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실 파악하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 2가지 고민이 연구의 필요성이 되었고, 이를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 주제와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의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검증 및 분석을 위해 3가지 설문지를 재구성하였고,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3월, 10월 사전 사후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3가지 실천 과제를 정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수업 개발 및 적용입니다. 제가 했던 8가지 프로젝트들입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는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연구 결과 정리에서 앞서 연구 주제를 위해 실천했던 3가지 실천 과제와 결론을 연결지어 작성했습니다. 실천 과제를 거쳐 어떠한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결과를 내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제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일 처음 한 일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작업해도 바로바로 저장하고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혹시나 덮어 씌워질 것을 염려하여 아이디 2개를 확보해 구글 드라이브 2군데에 저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진 찍은 것도 바로바로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여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틀을 만들 때에는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해 연구 주제에 맞는 보고서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오전 시간, 저만의 시간으로 정해 보고서 작성을 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집중 작성했습니다. 끝으로 연구대회를 끝마치고 제가 얻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또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양한 자료를 보고 고민하며 개인의 전문성이 증가함을 느꼈고, 고민해서 만든 수업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발전한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며 혼자라면 절대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들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연구대회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감수성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을 주제로 2022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회에 참가한 교사 우재정입니다. 1년간 열심히 아이들과 수업하고 활동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사실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교직 경력 21년 차에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회를 처음 도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대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회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용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또 교육력 제고와 같은 활동은 팀을 이루어 동료 교사와 의지하면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혼자서 연구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대회 도전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이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뭔가 타성에 젖은 일들에 제 스스로가 늘어진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국어 교사로서 다시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대회를 통해 저의 교과 수업에 대한 탄력을 회복하되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은 역시 계획서 제출 후 고민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만약 도전해서 실패하면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문제점을 분석해보지도 못하고 이례적으로 끝나서 도전에만 의의를 두는 대회라면 개인의 성장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회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관심 있던 주제인 환경, 탄소 중립을 교과와 연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제 같지만 국어교과에서 토론이나 글쓰기 활동, 독서 등 이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회에 도전한다면 순위 안에 드는 것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주제가 교육 공동체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소에 서울 교육 소식을 눈여겨보면 서울 교육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화두인 마을결합형, AI, 생태전환, 문해력 등 나의 교과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찾아서 연구 주제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밖에도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의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대회나 인성교육에서 수상한 우수 활동들을 살펴보고 이 중 제 눈에 들어오는 잘 작성된 보고서를 멘토 삼아 방향과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연구교사처럼 멘토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수한 보고서 역시 연구자에게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의 목차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흐름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목차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연 역시 주제가 유사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지 길잡이가 됩니다. 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을 재연에 제시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를 활용하면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목입니다. 일단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보고서에서 접하는 부분이 제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신한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한 생각을 구조화하다 보면 제목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제목을 설정하지는 못하고 환경 감수성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이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학생들에게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매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래서 매일 감동, 매일 행동이라는 제목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연구 과정으로는 저는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환경 감수성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1, 2학기 교과서를 놓고 어떤 부분의 활동과 주제를 연결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구상했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활동은 교과를 넘어 지속적으로 이왕이면 전교생에게 파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교내 연관 교육 활동 중에 제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학급 도우미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결지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하고 저 역시 연구에 많은 부분 예산이나 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함께 지지해주는 동료 교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컨설팅, 워크숍, 각종 연수, 학부모회, 교원학습 공동체, 독서 활동 등 연결할 수 있는 교내 교육 활동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일기 쓰듯이 꾸준히 수업 일지를 기록하면 보고서 쓸 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업 일지가 하게 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소감이나 간단한 일지를 기록하게 하면 수업의 방향을 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서 작성까지의 일종의 성공담이었고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교과 간 융합 수업을 많이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 동료 교사와의 협업보다는 개인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래서 중간중간 피드백이나 진행 과정 점검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통계 처리 능력이나 문서 편집 능력이 최상이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라도 보기 좋게 상을 차리는 편집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처음 연구대회 도전을 시도하는 분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새로움은 원래 있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주제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1등급을 넘어선 훌륭한 주제와 이야깃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가장 훌륭한 선생님의 수업이 숨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교실 수업 실천 사례 연구대회에 참여했던 서울 장수초등학교 송소라입니다. 저는 23년차 교사로서 연구교사, 실천 사례, 교육력 제고 등 10여 차례의 연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간혹 매년 계획서를 쓰고 수업 나눔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고서를 쓰며 가슴 졸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저를 보고 주위에서는 그렇게 힘든데 왜 연구대회에 자꾸 참가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대회의 입상 결과와 상관없이 10년 가까이 매년 다양한 연구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바로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행복한 교사와 연구대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행복하기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매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급 경영, 수업, 생활지도 등을 잘하는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부터 각종 연구대회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뭐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주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로 거듭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연구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연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매우 뿌듯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럼 2022년 제 연구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5단계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텝 1, 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그리고 문제점, 시사점 도출. 스텝 2,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안 탐색. 스텝 3, 문제 해결에 적합한 구체화된 연구 주제 설정. 스텝 4,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스텝 5, 연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교사로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을까? 내가 자신 없는 분야는 그렇지만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교육적 요구, 교육과정의 가치, 서울시 교육청의 중점 과제 등을 결합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저는 자기 성찰과 사회적인 이슈, 개정교육과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결합하여 보기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호 연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는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면서 평소 제가 관심 있는 사회과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연구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실 속에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은 도출된 시사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실 속에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시사점 속에서 지구촌 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 세계 시민을 길러보자라는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조금 전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 주제가 거의 설정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설정하면서는 나만의 관심사, 나의 성찰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탐색한 해결 방안은 곧바로 연구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 방안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실천적 세계 시민 성장기라는 부제를 단 GCED 활동으로 실천하는 세계 시민 역량 기르기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정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피부로 느낀 현장의 문제점, 시사점을 반영했나? 현장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에 적합한 주제인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매력적인 주제인가?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저의 연구 주제의 적절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실천적 세계시민 성장기 GCED 활동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서 GCED는 글로벌 시티즌 에듀케이션으로 그 자체로 세계시민 교육을 의미합니다.
저는 GCED를 의미 있게 연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학습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학습 단계로서의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연구 주제 가운데 이렇게 알파벳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의 내용과 일관성, 하나의 맥락을 갖기 위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영역으로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는 Global Cooperation, 지구촌 협력을 의미합니다. C는 Civil Rights and Peace로 인권과 평화. E는 Environment, 그냥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D는 Diversity, 다양성 존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학습 단계로서의 GCED를 살펴보겠습니다. G는 Grab the Issue and Problem, 준비하기 단계로서 학습 주제, 이슈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C는 Collaborate and Connect로 협력하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서 모두먼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E는 Express and Sorting Out, 실천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D, 성찰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실천하고 탐구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찰하면서 탐구에 참여한 또는 문제 해결에 참여한 나의 참여 태도까지도 성찰하게 됩니다. 성찰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번 학습 활동이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활동 중에 이 성찰하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GCED 활동으로 실천하는 세계 시민 역량 기르기라는 연구 활동은 결과적으로 세계 시민 역량을 신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더욱이 저는 실천성을 강조하여 실천적 세계 시민 역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와 OECD에서 제시한 세계 시민 역량, 2015-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저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을 실천적 세계시민 역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회 참여와 협업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가 계획한 실천적 세계시민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실태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시작점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바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학생들은 지구촌 문제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지구촌의 상호 연결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지구촌 문제 이전보다 관심 많은 학생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 문제가 나와는 관련이 없고 내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감과 함께 해결하려는 협력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지구촌 공동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행동 의지, 실천 의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스와트 실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스와트 실태 분석을 할 때에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되는 측면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연구에 어떻게 반영할지 적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태 분석을 통해 적용 전략까지 도출이 되었으면 이렇게 연구의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과제가 대부분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실행 목표와 실천 과제가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활동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로드맵 같습니다. 저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에 이 로드맵도 같이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과 이 로드맵이 일관된 맥락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갔습니다. 보시면 활동 영역, 활동 단계, 그리고 영역별 활동 주제들도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이 활동 주제들을 뒷부분에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을 개발하고 그리고 GCAD 활동을 적용하고 나누는 그런 공유의 단계까지 모두 정리를 하였고요. 결국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저의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연구의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내 연구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의 연구과제와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행연구도 연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선행연구가 내 연구에 준 시사점은 무엇이고 나는 이 시사점을 내 연구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인용된 선행연구 부분은 뒤의 참고 문헌에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조성은 각자의 연구 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분석한 후에 조성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환경 부분입니다. 저는 인프라 구축과 교실 환경 정비를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안내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학습터라든가 협업 도구들을 훈련하여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전 토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투표 활동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실제로 했던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이런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프라 같은 경우는 특히 교실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비대면 상황이 아니어도 꾸준하게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교실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칠판에 게시한다든가, 그다음에 추천 도서라든가 연구활동 또는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게시하고 아이들과 함께 활용하기도 했고요. 학습활동 결과물들을 이렇게 게시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자치활동 게시판도 운영을 했고요. 특히 저의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의하는
그런 활동이 매우 중요했고 그런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연구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역시 자치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학급회의 안건을 제안하기 위한 이런 상자도 사용을 했고요. 저희 교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대극자형 자리 배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환경은 관계 형성,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실천적 세계 시민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학생이 가정으로 돌아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부모도 원활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 역량 강화, 학부모 역량 강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학급 목표 정하기 활동이라든가 규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실천하고 나의 실천 여부를 성찰하는 그런 활동도 하나하나 의미 있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둠이라는 협력의 작은 단위를 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학급 자치활동에서는 학급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하지만 역할 분담 활동을 정한다든가 또는 학급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학급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정하였었습니다. 학급 로고 만들기 활동도 했었고요.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돈독히 형성하기 위해서 학급 세우기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학급 행사 그리고 학급 전체가 함께하는 협력 구조물 제작 활동도 이벤트처럼 간간히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구활동을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CED 주제 영역별로 이렇게 활동명을 정하였고요. 이 활동명을 어떤 과목에서 몇 차씩 운영할지 그리고 청취 기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관련 교과 및 단원, 재구성의 범위까지 이렇게 밝혀서 자세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제가 기르고자 하는 세계 시민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CED 영역별 활동 개발 및 적용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G 영역입니다. G는 글로벌 커퍼레이션이라고 하여 지구촌 협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구촌 협력 영역의 지도를 위해서 제가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구촌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지구촌 문제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고 결과적으로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영역 활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미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활동 주제를 추출해 본 결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구촌 협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머지 영역들, 즉 인권, 평화라든가 기후변화와 환경, 다양성 존중 이런 다른 영역들과 차별화된 주제를 추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제면에서 차별성을 두기보다는 공동체 인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뭔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활동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실제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업 일지로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주요 활동 그리고 세부 활동, 이 활동을 한 학생들의 반응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또한 과정중심 평가 부분도 수업 일지 내에서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한 모습 및 결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학생 소감 중에서 좀 더 인상 깊고 이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부분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위해서 제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미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권과 평화 영역의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권과 평화 같은 경우는 특히 2015 개정 5학년 교육과정에서 사회 도덕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지어서 현재 우리의 학급의 이슈, 국가의 이슈, 지구촌의 이슈들을 연결지어서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노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평화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쟁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어 보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책으로 아동 권리라든가 또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고요.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책을 통해서 10자시 이상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영역의 지도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기후변화와 어떤 기후위기 등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도 함께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환경발자국이라든가 플라스틱 발자국과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해보았고요. 업사이클링이라든가 탄소 중립 도시 건설이라는 프로젝트 활동을 했었고요.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는 텃밭 기르기, 텃밭 농사도 직접 해보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 숲을 활용한 생태 놀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성 존중 영역입니다. 다양성 존중은 먼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 경험적으로 학습하고 확장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급 규칙이라든가 목표를 정해 나가는 활동, 그 다음에 사이버 세상에서 존중하며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배웠던 주제를 가지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재구성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렇게 차시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저는 모든 활동을 이렇게 차시별 지도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특히 이 가운데에서 한두 차시 정도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을 해서 수업 나눔이 아니더라도 수업 나눔인 것처럼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부분에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기반 역량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학생들의 실천적 세계시민 역량 신장을 위해서 했던 기반 역량 강화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반 역량 강화 활동 같은 경우는 연구 활동의 하위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저는 모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팀빌딩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실시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 운영 시스템 이렇게 구축을 하였고요. 구성하고 세우고 해체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모둠 기반 학습 활동을 운영을 하였고요. 매일 돌아가면서 그날 있었던 학습 활동 가운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을 이렇게 모둠 일기로 작성을 했고 이 모둠 일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공유도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 다음날 같이 공유하면서 댓글을 주고받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해력 기초를 다지는 활동입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문해력을 꾸준히 다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 정보를 문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해력 기초 다지기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본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자료분석 기초 다지기 활동 또한 문해력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조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인데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가장 많이 신장시켰던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중에 기본 학습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특히 분석적이고 다른 의견과 비교하는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 역량 또한 매우 많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역량 기초 다지기 활동입니다. 글을 읽고 또는 상황을 보고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제시한 또는 공유한 결과물들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실시했었습니다. 이건 역시 자료 분석 활동만큼이나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의 토론 역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토의 토론 활동을 꾸준히 적용하였습니다. 토의 토론 활동을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은 발표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은 계획서든 보고서든 결과물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나 계획서 결과물들을 작성할 때에도 그냥 작성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식을 주어주고 또는 기본적인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는 자유로운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훈련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에도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발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발표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고 1학기 때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발표를 잘 할 수 있었는데 2학기 중반이 넘어서면서는 시나리오가 없어도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찰 활동도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더욱 발전적인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학습 활동이든 공동체 활동이든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 공동체 성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어떻게 연구활동을 실천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연구활동을 실시하다 보면은 방향을 잃고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지 말고 주변의 선배 또는 연구활동에 경험이 많은 멘토와 함께 협의를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멘토와 함께 협의를 할 때에도 스스로 깊이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연구활동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옆의 동료와 멘토가 내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꼭 연구의 동료 또는 연구의 길잡이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또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 결과 중에서 직접적인 수업 실천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그때 미리미리 정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했지? 이때 굉장히 좋았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좋았지? 이런 아이디어들, 생각들, 상황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음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활동의 경우는 그때그때 내용을 정리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연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일목요연하고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표나 도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문장을 작성할 때에도 만연체보다는 간결하고 짧은 문장들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활동을 시작했던 이유가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항상 어떤 교사가 되고 싶었는가? 현재 나는 어떤 교사인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아이들과 교사가 학급이라는 공간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했고 아마 선생님들도 연구에 도전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연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실히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들 때에는 잠시 내려놓고 머리도 비우고 휴식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도전을 시작하신 선생님들을 힘껏 응원합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발표가 선생님들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를 진행한 서울 미양초등학교 교사 최선아입니다. 저는 올해 과학교과 전담을 맡아 에듀테크와 프로젝트 수업을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를 진행하실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이고, 두 번째는 연구 실행 단계,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및 연구 나눔과 성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행과제 설정입니다. 먼저 내가 연구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역량을 신장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내가 고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신장시키고자 하는 역량이 종속변인이 됩니다. 이때 설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제목에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지으시고 4월 계획서에 제출한 제목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목은 절대 변경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제목을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K-에듀파인 공문으로 변경사항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메타플로리시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과 핵심 역량 기르기로 연구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평소 긍정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긍정교육이 4차 과학교육에 반영이 되어 있어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교과 수업을 구상하여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와 자신감은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 성취도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점수에 비해 흥미와 자신감은 떨어지고 수동적인 학습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현대 교육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을 전환하여 내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연결되므로 과학 수업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과학과 핵심 역량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실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실행 단계입니다. 연구 실행 단계에서는 설정한 실행 과제를 학습 주제와 연계하여 잘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메타플로리시 프로그램의 단계를 페르마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5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메타플로리시 프로그램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업 방법을 3가지로 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 수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학생 중심 미래형 수업을 실천하는 주제로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교 및 타 학교 수업 친구와 공동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일상적 수업 나눔을 프로그램당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고, 본교 수업 친구와는 콘택트 수업 공동 수업으로, 타 학교 수업 친구와는 온택트 공동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 주제 및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발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여 참여하는 수업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입니다. 에듀테크를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과학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과 연결하여 해결하고 검색과 기록, 저장과 공유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연구 주제에 맞는 정책과 수업 트렌드를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을 지향하는 메타플로리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계획한 후 수업 흐름도를 설계합니다. 세부 주제별로 수업 흐름도를 디자인하고 전략과 성찰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작성 및 연구 나눔과 성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대의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셔야 하는데 매년 연구대회의 요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대회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분량, 글씨체, 줄간격, 여백 등의 작성 방법, 평가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내 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수상작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기준표를 보고 수업 내용의 참신성 중 수업 혁신은 공동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수업으로, 평가는 가정중심 평가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제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서울교육의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 정책을 반영하면 수업 방법 혁신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의 일반화 및 나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정교육과정 계획을 꼼꼼히 읽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교가 변화할지 생각하여 이를 나의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내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 수업 방법을 교류하고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틈틈이 교내외 위원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도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구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찰해보니 1년 동안 나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